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과학이 대체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정재승 교수입니다. 12발자국이란 책입니다. 강연했던 것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재승은 이제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인 뇌과학자입니다. 의사결정 신경과학 연구하고 있고 정신질환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나 케이블의 예능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갈까, 유학을 갈까 말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 중요한 결정에 비견될 만큼의 고민, 생각을 하고서 결정할까? 이게 정재승이 우리한테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재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인간의 뇌는 3만 년 전에 원시적인 상태에서 살면서 생존하고 짝짓기에 필요한 그런 수준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 즉 3만 년 전에 사바나, 정글, 아마존에서 활동하던 뇌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3만 년 전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고 10,000년 전에 비해서도 하늘과 땅이죠. 우리의 뇌는 여전히 3만 년 전에 먹고 자고 짝짓기 했던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뇌의 적용으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정의하는 좋은 의사결정이란 어떤 것인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것. 정재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다. 결정을 미루거나 빨리 하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죠. 예전부터 결정은 신중해야 된다. 좌고우면해서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실익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틀린 결정이라면 빨리 결정을 철회하고 맞는 결정으로 바꿔 타야 되는데 통상 리더들이란 사람들이 권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의 파라독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도리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선택지가 몇 가지 정도가 되면은 좋은가? 통상 실험의 결과 선택지가 6가지를 넘어가면 올바로 된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의 파라독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런 선택을 또는 결정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해야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겨야지 움직이는데 떼쓰지 않아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알아서 챙겨주니까 이런 욕망이 생기지 않았고 시도해볼 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결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주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대면해 볼 기회가 없거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어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요즘 세대들이 닥치는 결정장애의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때까지 얻은 정보 그리고 자기 생각을 토대로 해서 무조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정이 잘못됐으면 바로 그 시점에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람보다는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멘토들은 좋아하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곳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이것저것 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는 시간이 대학 생활에서 필요하다. 온갖 분야를 경험해보고 많이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대학은 실패가 용납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보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같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일주일 정도밖에 지키지 못한답니다. 이 새해 결심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인생을 새로 고침하고 싶으면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말은 뇌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과제를 풀어나갈 때는 목표 지향 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선택을 하는데 에너지를 별로 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루틴이니까. 그래서 이 습관 시스템이라는 것이 생겨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습관이라는 것으로 행동화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배인 습관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많이 먹을까요? 짬뽕을 많이 먹을까요? 정답은 짜장입니다. 짜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50%, 짬뽕을 선호한 사람이 23%, 나머지 사람은 뭐 할까요? 볶음밥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네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선호가 있어서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는 자기 몸무게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25%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면은 가장 최적의 길을 잡아낸 것, 그 길로 가는 것,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뇌는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라. 옷장을 열면 옷이 많은 듯 싶지만 비슷한 디자인에 비슷한 색상의 옷들로 가득 차 있을 거다. 왜냐? 본인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종류의 옷을 선택해서 그런 옷들만 잔뜩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서 늘 그런 곳에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을 바꾸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적인 수행을 해야 되고, 그만큼 뇌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된다. 그래서 새해 결심이 실패하기 쉽다.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행동은 우리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 리셋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새로 고침을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이 확 달라진 경우, 그야말로 사람이 리셋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경우, 그야말로 삶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왔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삶이 리셋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정에 충실해지기도 하고, 술, 담배를 끊기도 하고, 또는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실망과 후회가 어떻게 다를까요? 과학자들도 이런 걸 연구하는 모양입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기 전에 기대한 거에 비해서 결과값이 못 미칠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후회는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물이 적게 나왔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후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했을 때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시뮬레이션 능력을 통해서 다음에 유사한 선택 상황이 왔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재승은 우리에게 회의주의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회의주의자는 어떤 것도 쉽게 믿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려고 애씁니다.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창의성과 지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지능은 기존 지식과 절차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창의성은 지식과 절차를 모를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능이 높다고 반드시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가진 창의성의 근원을 메타포라고 했습니다. 메타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은유로 번역을 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다. 눈동자와 호수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그 두 가지 사물이죠. 그런데 이 호수를 빌려와서 그녀의 눈동자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은유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훌륭한 메타포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둘을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규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과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지만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새로운 창의성이 나온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여기저기 다양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아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부딪혀서 완전히 의외의 결과 또는 아주 참신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 이른바 기술 계급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승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의사결정을 맡기고 결제만 하는 존재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미래입니다. 기계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만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의 뇌가 되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을 창시하는 데 크게 기여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닐스 보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혁명적 아이디어가 세상에 퍼지고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기성세대가 설득되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주요 세대로 등장하면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인지적인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유연성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망치뿐인 사람은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면 내 연장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인 유연성이라는 것입니다. 독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겪는 내면의 경험이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남극에서 보내고 봄이 되어서 바다로 가기 위해 빙하의 끝에 펭귄들이 씁니다. 그런데 남극 빙하는 꽤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다로 뛰어들려면 점프를 해야 됩니다. 빙하 끝에선 펭귄들이 다 쭈삣쭈삣합니다. 뛰어들까 말까 고민할 때 뛰어드는 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아주 매우 도전적인 성격을 가진 펭귄이죠. 이런 퍼스트 펭귄이 없으면 펭귄 무리가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결국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다 죽을 겁니다. 사람에게도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퍼스트 펭귄, 세컨드 펭귄은 물개에 잡혀 먹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퍼스트 펭귄들이 있어야지만이 펭귄 무리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지만 그만큼 얻게 되는 보상도 큰 것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과감한 퍼스트 펭귄이 잘 나오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명합니다.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개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만일에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다면, 패자부활전이 주어진다면 퍼스트 펭귄, 세컨드 펭귄이 우리에게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한국보다 미국에서 퍼스트 펭귄이 많이 나올까요? 왜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성행할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창의적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제일 먼저 뛰어들어 실패했던 경험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더 좋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진출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고 또 이를 격려해야 합니다. 퍼스트 펭귄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재승이 이 12개의 강의를 쭉 썼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쉽게 썼고 읽기 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재승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2발자국 책에 주는 별점은 4입니다.